미국이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관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생겼는데요. 한국의 기술이 없어 미국의 대형 프로젝트가 전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모건입니다. 워싱턴 민간우주기술전략회의 첫날 저는 가장 뒷자리에 앉아 발표자의 설명을 귀담아 들었어요. 전직 CIA 기술 분석관으로서 이제는 민간 기업의 기술 자문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제 감각은 예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냉철한 분석가라고 불렀죠.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직감보다는 증거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발표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연료 제어 시스템의 핵심은 정밀 밸브 기술이며 현재 가장 정밀한 상용 밸브 시스템은 한국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1초에 8개, 하루 70만 개의 부탄가스 캔을 생산한다는 말에 제 손가락이 펜을 굴리다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발표자는 진지했어요. 저도 모르게 작은 비웃음이 입가에 맴돌았죠. 부탄가스가 우주에 쓰일 수 있다니.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저를 흘깃 바라봤지만 정말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석유화학기술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데 한국의 부탄가스 캔이라니. 이어지는 보고서에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정확도 99.999%, 내구성 평균 7만 시간, 내압 테스트 수치는 미 항공우주국 기준을 30% 상회한다고 했어요. 스크린에 표시된 그래프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정밀 수준이었죠. 차갑고 딱딱한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은색 부탄가스 캔. 우리가 캠핑장에서 보는 그 캔이 정말 세계 최고의 밸브 기술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제 손에 쥔 펜이 떨어지는 소리가 저를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음 의제로 넘어갔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부탄가스 캔이 맴돌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큰 것만 바라보다가 일상에 숨어있는 혁신을 놓치고 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15년간 기술 분석가로 일하며 수많은 혁신 사례를 접했지만 대부분 거대 연구소나 유명 기업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탄가스 캔 누군가에 부엌에서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그 평범한 물건이 최첨단 우주기술의 열쇠라니. 이 반전이 저를 흔들어 놓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먼 우주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내 발밑에 있던 보물을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오며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이제껏 데이터와 보고서만 보며 판단해왔던 저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환경에서 이런 혁신을 만들어냈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연락했어요. 한국 출장을, 그것도 충청북도의 어느 작은 마을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 가진 회의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다음 날 있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어요. 다른 분석관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부탄가스 캔을 보러 지구 반대편까지 간다니요. 하지만 제 직감은 이번이 특별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데이터와 숫자만 쫓아왔던 제게 이번엔 그 너머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높은 빌딩들과 분주한 사람들, 익숙한 풍경이지만 마음은 이미 저 멀리 한국의 작은 공장으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한국 충청북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그날, 하늘은 놀랍도록 맑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렌터카를 타고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제가 보았던 데이터와 그래프를 떠올렸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려주었을 때 처음엔 잘못 왔나 싶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물은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의 공장 건물이었으니까요. 특별할 것 없는 회색빛 외관, 작은 주차장, 그리고 정문 위에 걸린 소박한 회사 로고. 첨단 우주기술의 비밀을 품고 있다기엔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정중하지만 약간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분석가가 이런 작은 공장을 방문하는 일은 드물었을 테니까요. 저는 방문 목적을 간략히 설명했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장 내부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바깥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거대한 자동화 라인이 무소음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장비들, 정밀하게 조율된 로봇 팔,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부탄가스 캔의 행렬. 그것은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았죠. 담당자는 공장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불량률 0.01%, 온도 내성 50도 이상, AI 검사 장비는 군사용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데이터가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 기술자가 다가와 추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순식간에 그의 말투에 꽂혔어요. 그가 쓰는 영어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미국 현지인 같은 발음, 군더더기 없는 문장,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죠. 이곳 공장의 기술보다 오히려 그 순간 제 호기심을 더 자극한 건 이 남자의 말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혹시 미국에서 오래 사셨느냐고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다고, 입양이었다고 말이죠. 그의 이름은 정민이었습니다. 이 공장의 수석 기술자였죠. 정민은 계속해서 밸브 시스템의 특징과 생산 공정을 설명했지만 저는 그의 말 너머에 있는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어요. 10살 때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어떻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공장을 둘러보는 내내 저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관심이 생겼죠. 그러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가 설명하는 기술적 세부 사항은 분명 중요했지만 제 귀에는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미묘한 향수와 거리감이 더 크게 들렸어요. 한국어와 영어 사이를 오가는 그의 모습에서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한 인간의 이야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는 정밀도 테스트를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정밀은 특별히 테스트 구역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공장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이곳은 다른 구역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몇 대의 컴퓨터와 정밀 측정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큰 유리창 너머로는 밸브 조립 라인이 보였습니다. 이곳의 조용함은 어떤 성당에 들어선 것 같은 경외감을 주었어요. 기술자들은 마치 수도사처럼 각자의 작업에 몰입해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습니다. 정민의 등 뒤를 따라가며 저는 이곳이 단순한 제조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수행 장소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술이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 하나의 철학처럼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테스트는 생각보다 단순해 보였어요. 완성된 밸브 샘플을 기계에 장착하고 다양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곧 기계보다 정민의 손으로 향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무언가 오작동하는 순간 저는 눈치채기도 전에 정민은 이미 알아챘고 0.1초 만에 반응했어요. 그건 마치 마술사의 손기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숙련된 영화 편집자가 프레임 하나의 오류를 즉시 감지하듯 정민은 미세한 진동이나 소리만으로도 기계의 상태를 읽어내는 것 같았어요. 제가 CIA에서 훈련받던 시절 최고의 감식 전문가들도 이런 수준의 직관적 이해를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기계가 경고음을 울리기도 전에 정민의 손은 이미 문제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교체 없이 미세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다루듯 정민은 밸브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압력 테스트 중에 미세한 떨림이 발생했어요. 측정 장비는 아무런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지만 정민은 즉시 손을 들어 테스트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밸브의 특정 부분을 0.2mm 정도 조정한 후 다시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을 때 정민은 그냥 느낌이 왔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데이터와 숫자 너머에 또 다른 형태의 지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의 손재주에 감탄하자 정민은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 자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민에게 어떻게 이런 감각을 갖게 되었냐고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면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기계는 말을 해요.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요. 정민의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의 작업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기계를 생명체처럼 대했고 그것들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열어두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제가 미국에서 봐왔던 기술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정비사로 일하던 시절 소리만으로
엔진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다는 정민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어요. 그가 말을 이어갈수록 저는 더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민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고 주제는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내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민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어요. 그것은 오래된 상처가 남긴 그림자 같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삶과 한국으로의 귀환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을 수많은 순간들, 모든 이야기가 그의 침묵 속에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기술 분석관으로서 저는 항상 수수께끼를 풀어내는데 능했지만 정민이라는 인간의 퍼즐은 단순한 데이터로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민은 공손하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떴어요. 저는 혼자 남아 방금 본 테스트 결과를 정리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정민의 손과 그가 숨기는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른 엔지니어가 공장을 안내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조용한 이 현장이 오히려 제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첨단 시설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바빴거든요. 사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들어왔던 저는 그것이 단순한 조급함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민과 그의 동료들을 지켜보면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빨리빨리라는 말 뒤에는 놀라운 효율성과 정확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방식은 마치 정밀한 시계 메커니즘 같았어요. 낭비되는 동작이 없었고 모든 과정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행동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속도가 결코 정확도를 희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정민은 불량률 0.01%라는 수치를 당연하게 여기며 이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결코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랜 세월 수행해온 무술 대가처럼 그의 빠른 손동작에는 정확성과 우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중함과 신속함이 종종 대립되는 가치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면 더 멀리 간다는 말을 좋아하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속도와 정확성이 서로를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서두름이 아니라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동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제 손가락은 자꾸만 멈췄어요. 기술 데이터만으로는 오늘 본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민의 손이 기계와 나누는 그 무언의 대화를 어떻게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까요? 내일은 꼭 정민과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민과 공장 식당에서 마주 앉았어요. 바깥의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것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 있던 정민을 우연히 마주친 건 행운이었죠. 아니, 어쩌면 저도 모르게 그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식당은 소박했어요. 스테인리스 식판에 담긴 전통 한국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은 능숙하게 젓가락을 다루며 식사를 했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오랜만에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연습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해줬던 입양 얘기를 해줄 수 있냐고 말이죠. 정민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의 표정이 한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정민은 자신의 입양 이야기 이후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털어놓았어요. 켄터키에서의 삶은 외적으로는 모범적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학교와 다정한 입양 가족 그리고 학업 성취까지. 하지만 정민의 내면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었다고 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마주하는 자신의 얼굴이 던지는 질문들, 미국 중서부에서 유일한 아시아계 학생으로서 느꼈던 미묘한 소외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이 생겼다고 말이죠.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며 정민은 기계와 특별한 교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명확한 인과관계와 논리적 구조 그리고 예측 가능한 작동 원리,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달리 기계는 항상 일관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것이 정민에게는 일종의 안정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정민의 내면에서는 충동과도 같은 열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의 뿌리와 출생 그리고 버려진 이유에 대한 질문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해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 이제는 인정한다고 했어요. 언어도 제대로 모르는 채 단지 입양 서류에 적힌 몇 개의 단서만 들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모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처음 접한 한국은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도 느꼈다고 해요. 서류상의 단서를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찾은 건 대부분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기록은 부정확했고 주소는 변경되었으며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소통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모국어보다 영어가 더 익숙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마지막 희망이었던 충북의 고아원에서도 그는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출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부모님에 대한 단서는 더더욱 희박했어요. 정민의 여정은 마치 점점 흐려지는 잉크로 쓰인 지도를 따라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무렵 정민은 진정한 의미의 상실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정체성은 자신의 뿌리를 찾으면 완성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뿌리마저 잡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완전한 무중력 상태에 빠졌다고 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디에도 닿지 않는 존재가 된 기분이라고 했죠. 그러다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해요. 한국 정착에 대한 얘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밀려드는 주문량에 얼른 복귀를 해야만 했고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오후에 저는 공장의 다른 구역들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기술 분석관으로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곳들이 많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정민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이 공장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냉철한 분석의 대상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장 안내를 맡은 젊은 엔지니어가 저를 관리동으로 이끌었어요. 복도를 지나다 문득 한쪽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한 노인이 땀에 젖은 얼굴로 기계를 고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에서는 묘한 존엄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다큐멘터리 한 장면처럼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누구신지 물었더니 안내하던 엔지니어는 공장 설립자라고 알려주었어요. 오래전에 작은 간의 수공업으로 시작해 지금의 공장으로 성장시킨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일을 마친 정민이 지나가다 우리 대화를 듣고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특별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민에게 그 노인과의 관계를 물었어요. 정민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더니 공장 설립자이자 자신에게는 사실상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 한참을 방황하던 그가 우연히 이 공장 앞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미래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인물을 만난 겁니다. 사진 속 노인이 생수를 건네고 함께 김밥을 나누며 던진 첫 질문이 뭘 할 줄 아냐는 거였다고 했어요. 정민이 영어밖에 못한다고 했을 때 노인은 피식 웃으며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그럼 기계는 잘 다룰 거라며 영어 잘하는 놈들이 기계 설명서는 끝까지 읽는다고 했죠. 공장 설립자는 영어가 잘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초반엔 정민과 영어로 대화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정민은 처음에는 바닥 청소부터 시작했다고 했어요. 매일 기계를 닦고 공구를 정리하고 심부름을 하며 공장의 구석구석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설계도까지 손에 쥐게 되었고 지금은 공장의 핵심 기술자가 되었다고 했죠. 노인은 정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고 기계 매뉴얼의 영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해요. 그들 사이에는 공식적인 부자관계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서로가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영혼의 연결이었죠. 정민이 그 시절을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은 학생과 스승 사이의 단순한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노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과 정신은 공장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작업 방식 제품에 대한 자부심,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민의 손끝에서 노인의 장인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는지 정민은 수줍게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가 그리 특별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요. 정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연구소나 대기업의 투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 여정과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기도 하는 겁니다. 부탄가스 캔 속에 담긴 정밀 기술은 결국 정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이야기를 마친 후 정민은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더 그 흑백 사진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진 속 노인의 손과 정민의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어요. 몇 가지 기술적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했는데 이메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정민을 다시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공장은 밤에도 일부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경비원에게 신분을 확인받고 들어섰을 때 대부분의 사무실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구석에 있는 기술팀 사무실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의 공장은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기계 소리는 더 작았지만 그 리듬감은 오히려 더 뚜렷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고르며 쉬고 있는 것 같았죠. 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서자 정민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반가움을 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도 일하고 있다니 놀랍다고 말했더니 정민은 새로운 밸브 설계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설계 도면과 계산이 가득한 노트가 펼쳐져 있었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작업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기술적 질문을 하려는 찰나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전기 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전기 포트와 컵라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민은 컵라면 2개를 내밀며 야근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전통이라나요? 그 순간 저는 이 작은 제스처에서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늦게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각자의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공장을 돌아다니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터라 따뜻한 음식이 반가웠어요. 정민은 정확히 3분을 기다린 후 컵라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런 정확함이 밸브 설계의 정밀함과 어딘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맛있게 먹으라며 내밀어주는 그의 손길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라면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기술적인 질문은 어느새 잊혀지고 우리는 각자의 일상과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공장의 조용한 밤, 증기가 오르는 라면 사이로 두 문화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나라에서 온 두 기술자가 아니라 비슷한 고민과 열정을 가진 두 인간이었어요.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끝내 못 찾았지만 이 기계는 누군가의 집을 지켜준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남았다고 했어요. 자신이 찾지 못한 뿌리를 누군가의 뿌리가 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 말에 담긴 의미의 깊이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상실을 또 다른 형태의 연결로 승화시키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조용한 방 안에 라면 향만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공장의 야간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기술 분석관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이 공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하던 데이터와 숫자들 뒤에는 이렇게 섬세한 인간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정민은 이어서 켄터키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입양 가족들은 친절했지만 그는 항상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어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의문을 던졌다고요. 하지만 이 공장에서, 이 기계들 사이에서 정민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부탄가스 캔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해요. 기술로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 그것이 정민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뿌리였던 거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공장 밖에서는 가끔 밤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의 대화는 기술에서 시작해 인생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정민은 자신이 설계한 밸브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서 저는 한국 기술자들이 가진 특별한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술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책임과 봉사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 라면 그릇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워싱턴에서 오기 전에 저는 단지 기술 데이터를 찾으러 왔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고 돌아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떤 기술 보고서보다 더 가치 있었어요. 밤늦게 나눈 이 대화가 제 보고서에는 결코 담기지 않겠지만 제 기억과 가슴 속에는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출장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본사 관계자들과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푸른 산맥과 깔끔하게 정돈된 논밭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작은 마을들. 이곳은 제가 알던 아시아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열차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분석관으로서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지만 타이핑을 하다 말고 저는 멈췄습니다. 수백 개의 수치와 데이터 포인트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제가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어요. 부탄가스 밸브의 정밀도와 생산 효율성 그리고 품질 관리 시스템, 이 모든 기술적 정보는 중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북의 작은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의 손과 눈빛, 흑백 사진 속 노인의 존재감, 그리고 깊은 밤 나눈 라면과 대화, 이 모든 것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보고서 대신 저는 한 줄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기술은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나중에 다시 열어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하겠지만 지금은 이 한 줄이 제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회의는 예상대로 진행되었어요. 회사 임원들은 제가 가져온 기술 데이터에 만족했고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 내내 정민과 충북 공장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단순한 부품 생산 공장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과 철학이 깃든 곳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 게이트 앞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자꾸만 정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엔 라면 말고 다른 것도 먹자고 했죠. 예상보다 빨리 답장이 왔습니다. 그땐 라면 말고 진짜 집밥 준비해 둘게요 라고 말이죠. 화면을 보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단순한 문자 메시지였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공항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눈부신 햇살 아래 펼쳐진 현대적인 도시와 그 너머로 보이는 산들,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있을 충북의 작은 공장.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나라가 이제는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한국처럼 작은 것도 신경 써야 한다는 걸,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정민 같은 사람들의 손끝과 흑백 사진 속 노인의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울렸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다음에 올 때는 단순한 기술 분석가가 아닌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사람으로 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저는 미 국방부 기술정보전략실에 서 있었어요. 부국장급 전략 브리핑이라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넓은 회의실 테이블을 둘러싼 군인들과 정책 전문가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 출장 보고를 시작하며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부탄가스 밸브의 기술적 우수성에 관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정민의 손과 그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호했어요. 저는 기술 파견팀을 극비리에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부탄가스 기술은 단순 소비재가 아닙니다. 고온 고압 정밀 밸브 자동 센서 시스템 군사 수준의 내열 내압 제어 기술 수치상으로만 봐도
우리는 즉시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반응은 에반 루이스에게서 나왔습니다. 중국 협력안에 적극적인 그는 친중 경제 분석가로 유명했죠. 에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에반은 제가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협력할 상대는 중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밀 기술이 아니라 시장 장악력과 협상력이었죠. 부탄가스, 그건 이미 중국이 대량 생산 가능한 범주의 품목이라고 했어요. PPT를 넘기며 에반은 설득력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이미 파트너십 구축 의사를 밝혔고 강대국끼리 전략적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술보다 외교가 먼저라는 논리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충북의 작은 공장을 떠올렸어요. 흑백 사진 속 노인의 얼굴과 정민의 조용한 열정, 그리고 컵라면을 나누며 나눈 대화. 에반의 말대로라면 그것들은 모두 거대한 국제관계의 체스판 위에서 별 의미 없는 작은 말뿐이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제 호흡을 가다듬으며 처음으로 분석관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제 생각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반에게 말했어요. 그는 기술을 제품으로만 보지만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봤다고요. 그들은 기술을 숫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철학이 있는 기술 국가의 현장이라고 강조했어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이어갔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은 언제나 거래지만 한국과의 협력은 공유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에는 충북 공장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순간의 진정성이 담겼어요. 우리는 그 기술을 훔칠 수 없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의 부탄가스 기술에는 단순한 제품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수된 장인 정신, 세밀한 관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진정성입니다. 제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 내 공기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했던 눈빛들이 점차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국방기술전략본부장의 표정 변화가 두드러졌어요. 그의 냉정했던 눈빛에 따뜻한 이해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몇 다른 참석자들도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움직였어요. 국방기술전략본부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따뜻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즉시 한국의 최고 수준의 전략 협의팀을 파견하겠습니다. 이번엔 비공식적 접촉이 아닌 정부 차원의 공식 협력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과 접근 방식은 우리가 배우고 내재화해야 할 가치입니다. 특히 충북의 그 공장 직접 방문해 볼 가치가 있겠군요. 회의실 전체가 활기찬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 분석가는 눈을 빛내며 한국 기술에 대해 추가 질문을 쏟아냈고 군 관계자들은 이미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어요. 본부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건 씨, 당신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기술과 인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이해의 다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관점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이제 우리 기술 전략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건물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저 역시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탄가스 캔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인간과 인간을 잇는 신뢰와 존중의 이야기였어요. 삼성이 노조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네. 이번 기회에 삼성 아예 망하게 해줘야겠다. 현재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주도 첸나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 인도법인 가전공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구금까지 되는 등 상황은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20대 중반에 접어드는 어린 여대생이 썼지만 어른들을 뼈 때리는 말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 원문을 번역해왔습니다. 얼마 전 약 600명의 삼성전자 인도법인 직원들이 불법 시위 혐의로 경찰에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런 시위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게 원칙인데 현지 경찰이 시위 행진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성 노조가 주도하여 시위를 강행했죠.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니 불법 행위에 가담한 직원들은
4개의 웨딩홀에 분산 수용되어 이례적인 대규모 구금 조치가 취해졌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도 정부에서 이 사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인도 국민 대다수의 여론보다 삼성전자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요. 도대체 첸나이 삼성 직원들은 왜 이런 정부의 의도를 읽지 못하는 건지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인도 직원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미 꽤 오랜 기간 동안 1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했다고 해요. 인도 직원들은 공장 인근 천막에 머물며 노조 인정과 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이런 강성 노조들의 불법 행위가 가장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지금 불법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첸나이 인근의 삼성전자 가전공장은 주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생산하는 핵심 시설로 연간 120억 달러, 하나로는 약 16조 원에 달하는 인도 매출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공장이 삼성전자의 인도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번 파업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느낀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지금 이러한 불법 시위는 삼성전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죠. 문제는 삼성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노조 위원장이 누구인지 어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저는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노조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더욱 기가 찼습니다. 노조와 직원들이 요구하는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건 노조를 공식 인정해달라는 건데요. 사실 이건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굉장히 꺼리는 측면이 있어요. 노조 측에서는 권리 보호와 단체 교섭을 위해 노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조를 인정하는 순간 잃을 게 많은 삼성전자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글로벌 기업의 입장입니다. 아마 이건 끝까지 삼성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매일 공장 인근에 모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는 건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임금 상승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임금 인상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내부에서도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근로자 임금도 올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도 뭘 모르고 얘기하는 거라고 느껴집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근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 인도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인데 자기들은 40만 원 정도 밖에 받고 있지 않으니 6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죠. 이는 약 43%에 달하는 대폭적인 인상률로 일반적인 임금 협상에서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더욱이 이들의 현재 임금은 이미 인도의 평균 임금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요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그 후 인도 여론은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숫자를 보고 나서야 차라리 내가 가서 일하겠다. 노조보다 적게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인도는 지역에 따라 임금이 다르지만 숙련공의 경우에는 월 7천에서 1만 5천 루피 정도로 많이 받아봐야 24만 원입니다. 이미 삼성은 2배가량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수치가 발표되고 나서 인도 네티즌들은 삼성이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인도에서의 생산은 끝이라며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삼성 편을 들고 있어요. 이 사태 이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이번 사태로 삼성전자 인도 직원들의 월급이 공개되면서 인도 내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미 평균의 2배가 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인도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놀란 인도 사람들은 인도 경제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졌어요. 인도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이런 점이죠. 그래서 첸나이 노동자들의 시위 자체를 금지하고 시위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구금시켜버린 거죠. 최대한 이 일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정부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인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인도 내에도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자국민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인도 국민들이 이미 돈도 많이 받으면서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맞냐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노조는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사면 초가의 상황이 되자
노조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삼성이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며 제품을 15초 내로 완성하라는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웬만한 가전제품 택타임은 10초 초반대로 전 세계 삼성 공장에서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15초면 시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동자들은 현재 근무 시간보다 주당 13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은 대폭 인상하면서 근무 시간은 크게 줄이자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여기서 GM 공장의 인수 철수 배경이 또다시 이해가 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GM 공장이 결국 인도에서 못 버티고 나가면서 했던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절대 일을 안 한다며 애초에 일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라는 건 엄청 많다며 학을 떼고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죠.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질 향상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과 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 그리고 초과 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엄격하게 기준에 맞춰 제공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사태는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이 정책의 성공을 상징하는 사례로 여겨져 왔죠. 따라서 이번 노사 갈등과 그로 인한 생산 차질은 인도 정부의 정책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점점 장기화되면 누가 인도에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상황 파악 안 되는 소수의 삼성 노동자들 때문에 인도 전체로 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그런데 삼성은 진짜 다르구나 느꼈던 건 삼성전자가 약속한 개선 사항들이었어요. 직원들의 통근 환경 개선에 큰 비중을 두고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 노선을 현재 5개에서 108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죠. 무엇보다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성에 크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건데요. 인도의 더운 기후를 고려할 때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개선 사항이죠. 이때까지 이렇게 직원들을 대접해준 기업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노동자들의 가족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노동자를 위한 가족 행사 횟수를 연 3회에서 6회로 늘리고 참석하는 가족에게 2,000루피 상당의 선물까지 제공한다고 했어요. 제가 더욱 감동한 부분은 노동 중 사망 시 가족에게 16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인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꽤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노조 측의 요구를 반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어서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최근 충격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카드를 내놓은 건데요. 만약 삼성전자가 철수하면 관련 글로벌 기업들도 투자 유치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서 인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어요. 삼성이 못 해낸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입장이 대부분인데요. 삼성전자는 초기에 인도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지만 현재 직면한 노사 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인도에서의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경영상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는데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로 고려 중인 옵션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 인도는 그 몇 명 때문에 몇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를 위험에 처했습니다. 당연히 삼성의 발표에 따라 인도 정부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인도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 뒤늦게 후회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해요.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철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가까운 옆나라 태국 사례를 보면 더욱 위기감을 느끼실 건데요. 태국에서 벌어진 벤 코리아 운동으로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벤 코리아 운동은 처음 시작할 때 몇몇 인플루언서들의 포스팅으로 시작된 게 지금 태국 여행업계에 심각한 타격으로 돌아왔잖아요. 기업의 투자 철회는 단순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전략의 변화를 의미해요. 제 생각엔 지금 인도 정부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의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과 경제 정책의 신뢰성이 걸린 문제거든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철수할 경우 다른 외국 기업들도 인도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황이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한 게 태국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반응은 불보듯 뻔하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제 친구들과 이번 한국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도 모두가 분노했어요. 친구들 대부분은 인도의 엘리트라 불리는 집단이라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죠. 대부분 외국계 기업 취직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특히 삼성과 LG는 인도에서 매우 선호하는 기업이에요.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거든요. K-팝이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은 한국 기업에 취직하겠다는 꿈을 꾸게 됐죠. 특히 삼성이나 LG에 취직하려던 친구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인도에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도에서 철수하더라도 우리가 한국이나 삼성 공장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인도의 많은 엘리트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인기 있는 목적지 중 하나죠.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요. 이런 인재 유출이 마냥 인도의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살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하죠. 실제로 얼마 전 한 친구가 베트남 하이퐁의 LG 공장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 슈리아는 LG전자와 정말 깊은 인연을 맺고 있거든요. 최근 출시된 세탁기와 건조기가 합쳐진 제품을 보고 그 부서에서 꼭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친구죠. 모두가 그 소식을 듣고 축하해줬어요. 사실 슈리아는 원래 빨래터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처지였어요.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일을 못하셨고 어머니 혼자 집안을 책임지셨어요. 그 당시 보통 가정부를 하는 게 되게 흔한 일이었는데 가정부들 사이에서도 특히 인기가 있었던 곳이 있거든요. 바로 한국인 임원의 집이죠. 인도에는 워낙 노동력이 값싸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 기업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미국 쪽 기업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인도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특히 외국인 가정에서 일할 때는 더욱 그랬죠. 그 중에서도 악명 높은 곳은 중국 기업 임원들의 집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집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고 지저분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설거지를 하다 보면 기름진 그릇들이 끝없이 나왔고 바닥은 늘 먼지로 뒤덮여 있어서 모두 꺼리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중국인 고용주들은 가정부를 마치 기계처럼 취급했어요. 쉴 새 없이 일을 시키고 잠깐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죠. 그들의 요구사항은 끝이 없었고 때로는 비인간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제대로 된 식사 시간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부들이 채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본 기업은 어떤가 싶어 일본 기업 임원들의 집을 살펴보면 거긴 또 다른 의미로 힘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극도로 깔끔하고 정확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잘리거나 손해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먼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큰 문제가 되었고 물건의 위치가 1cm만 어긋나도 지적을 받았어요. 이런 압박감 속에서 일하다 보면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일본인 고용주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냉정함은 가정부들을 늘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유난히 가정부들에게 인기 있는 집은 바로 한국인 임원들의 집이었어요. 거긴 정말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의 집에서 일하는 것은 가정부들끼리 하는 말로 마치 천국과도 같았다고 하셨거든요. 한국인 고용주들은 가정부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었고 늘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정하게 가정부의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물어주었죠. 특히 한국인 집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심지어 가정부에게 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하기도 했고 때로는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적절한 휴식 시간을 주었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했죠. 이런 대우는 다른 외국인 가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더 감동적인 건 가정부의 가족 사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아픈 가족이 있으면 휴가를 주었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었죠. 이런 모습에 많은 가정부들은 한국 임원의 집이라면 서로 가려고 경쟁이 벌어질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도 슈리아의 어머니는 특별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었죠. 슈리아의 어머니는 LG전자에 다니는 한 임원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임원분들은 특히나 인간적이고 배려심이 깊은 분이었죠. 두 분 모두 LG전자의 고위 간부로 일하면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뭐 하나 아쉬운 게 없어 보였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던 모습과 달리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슈리아의 어머니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임원 부부는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한국에서 어린 자녀를 잃었다고 해요.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날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큰 고통에 그 두 분은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한국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고, 한국을 떠난 이후부터 두 분은 일에만 매진하며 아픔을 달래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슈리아의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슈리아를 하루 데려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두 분은 슈리아에게 관심을 보이셨다고 해요. 아마 어린아이를 보는 일이 오랜만이고 작고 귀여운 슈리아에게서 먼저 보낸 아이 생각이 났을 테죠. 그 이후로 한국인 부부는 종종 슈리아에게 선물을 보내곤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과자나 장난감이었지만 점차 그 선물은 커져갔습니다. 책이나 학용품 등 슈리아의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었죠. 슈리아의 어머니는 이런 관심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슈리아가 평소에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슈리아의 어머니도 더 가정부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슈리아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한국인 임원 부부는 슈리아의 어머니를 불러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슈리아의 교육을 후원하고 싶다며 대학교에 갈 때까지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슈리아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슈리아를 좋은 교육기관에서 공부시키는 건 꿈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인도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때 당시의 형편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슈리아의 어머니는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너무 죄송스럽다고 했어요. 그러자 한국인 임원 부부는 슈리아의 어머니가 오고부터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해요. 사실 그 전에 가정부들은 친절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해졌다고 했죠. 처음엔 10분 정도 일찍 집에 가는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근무 시간에도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경우도 봤다고 했어요. 게다가 어떤 가정부는 집에 생필품을 챙겨가다가 고가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어 골치가 아팠다고 했죠. 그러나 슈리아의 어머니는 늘 정성스레 집안 정리를 해줬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만족스러웠대요. 게다가 일체 집안의 물건에는 손 떼는 일이 없어 안심하고 물건을 집에 두고 다닐 수 있었고, 덕분에 집안일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일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이는 모두 슈리아의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두 분이 잘해내신 거지만 슈리아의 어머니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임원 부부에게 있어 인도의 학비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슈리아의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제안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슈리아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죠. 집안의 가장이지만 다리가 불편해 일을 하지 못했고 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희망에 한국 임원 부부에게 감사해했죠. 슈리아는 그때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의 고단한 삶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고, 좋은 기회가 생긴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한국인 임원 부부에게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부터 슈리아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고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진하더라고요. 그 덕에 슈리아의 성적은 날로 향상되었고 선생님들도 그녀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슈리아는 성적이 잘 나올 때면 한국인 임원 부부에게 달려가 성적표를 자랑하기도 했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자녀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뿌듯해했어요. 때때로 그들은 슈리아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죠.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슈리아의 가족과 임원 부부 사이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그들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마치 가족과도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했죠. 이런 환경에서 꿈을 키워간 슈리아는 언젠가 자신도 LG전자에서 일하며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LG전자에 입사하면서 그 꿈을 이룬 거죠. 오랜만에 슈리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어요. 슈리아는 지금 베트남 하이퐁에서 세탁기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그녀는 정말 만족한다고 말했어요. 임금도 높고 복지도 좋아서 전혀 불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슈리아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녀는 첫 월급으로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신 한국인 임원 부부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어떤 선물을 줬냐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의외였어요. 빨간 내복을 드렸다는 거예요. 슈리아가 검색해봤더니 한국에서는 원래 첫 월급을 받으면
빨간 내복을 드리는 거라고 하길래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빨간색 내복을 사드렸다고 했죠. 한국인 임원 부부 두 분께서 슈리아의 선물을 보고 기특해하면서도 감동하셔서 눈물도 글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슈리아는 사실 자기가 드린 것보다 이번에도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인 임원 부부는 한국에 일이 있어 한동안 들어가야 하는데 이 김에 슈리아의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와 다리 수술을 받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슈리아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다리가 불편하셨거든요. 젊었을 때 다쳤는데 꽤 오랜 기간 제대로 걷지 못하셨어요. 처음엔 인도의 온갖 병원을 다 다녀봤는데도 효과가 없었고 치료비로만 엄청난 금액을 썼죠. 갈수록 다리가 악화되어서 결국엔 치료를 중단하고 그냥 집에서 쉬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인 부부의 그 제안을 듣고 슈리아의 가족은 감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얼마 전 슈리아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다리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지금은 한국의 병원에 입원해 회복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슈리아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같이 일하는 한국인들이 대체로 친절하고 다정한 것은 맞지만 이 임원 부부는 정말 특별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슈리아는 곧 한국에 들어가 아버지도 살펴보고 한국 여행도 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저도 갑자기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슈리아와 만났어요. 우리는 곧바로 슈리아의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저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병원 내부가 너무나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과 꽤 넓은 복도 그리고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슈리아의 아버지가 계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슈리아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분은 지금 열심히 재활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재활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인도에서는 수술 후 그저 쉬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슈리아의 아버지는 매일 물리치료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물리치료실에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온갖 첨단 기계와 장비들이 즐비했거든요. 슈리아의 아버지는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 매일 열심히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는 희망이 느껴졌어요. 슈리아의 아버지는 평생 불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대로 계속 노력하면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슈리아 아버지는 한국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렇게 슈리아와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슈리아는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한국인 아저씨를 향해 달려가서 안겼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슈리아와 가족들을 도와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잠시 일을 하고 있다가 오늘 슈리아가 온다는 생각에 얼굴을 보러 왔다고 했어요. 슈리아에게 듣던 대로 정말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두 분은 슈리아와 슈리아의 아버지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른들끼리 잠깐 얘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병실을 나와 병원의 옥상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슈리아는 이런 모습이 마치 꿈만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어떻게든 한국에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했죠.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고 슈리아는 일단 베트남 하이퐁에서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물론 너무 잘 사는 나라라서 도와줄 게 없겠지만 자기처럼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월급이 워낙 많으니 그중 일부를 기부하면 될 것 같다고요. 저는 슈리아의 얘기를 들으면서 선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이어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국인 부부처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다짐을 했죠. 오늘 인도 여대생이 보낸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몇몇 인도 강성 노조 때문에 인도 기반 산업 전체가 흔들리게 생겼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온정을 베푼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에서 절대 봐주지 말고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